미국 빼고는 다 안 좋다. 어쩌면 지금 글로벌 경기는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미국 경기보다는 중국 경기가 얼마나 더 악화될 수 있겠냐 이 부분일 것 같아서요. 오늘은 KB증권의 김도원 연구원 모시고 중국 경기의 현황과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7월 달에 드디어 이제 미중 간의 관세가 발효가 됐습니다. 근데 좀 이상했던 점은 관세 발효 이후에 나왔던 뭐 일부 지표들, 특히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일부 지표이긴 합니다만 의외의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두 달치만 봐선 좀 찜찜한 부분도 있고요. 연구원께서도 최근에 보고서에서 지적하셨듯이 약간 중국에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선주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경기를 좀 더 상세하게 좀 이렇게 분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천은 우리가 그 중국의 산업 생산 동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상산의 추이 자체가 네. 최근 들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체 GDP 성장률이 6.7% 2분기 기준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네네. 여기에 광공업 산업생산, 우리 흔히 생산 활동 그러면 광공업을 떠오르게 되는데 광공업 생산은 전년비 6.1%로 전체 GDP보다는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 들어서 약간의 하반기 들어서 기대감으로 약간의 반등의 기미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국의 산업생산에 대해서 총평을 드리자면 여지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즉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좀 높은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비가 워낙에 좀 안 좋으니까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자동차를 살 때 약간 뭐 세금을 좀 인하해 준다든지 이런 소비 진작책을 펴고 있고요. 중국도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약간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소비 진작책,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환으로 수입차 관세 좀 인하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나라에서 나서서 소비를 이렇게 부양해야 될 만큼 중국 지금 소비 동향이 좀 안 좋습니까? 일단은 중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체질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의 소비로 경제적인 패턴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의 변화가 있다는 건데요. 네네. 최근에 이러한 소비의 흐름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생산과 더불어서 여전히 안 좋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하반기 들어서 내수 부양 증진 정책을 피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들어서 소비가 살아나느냐?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다만 하반기 정책적 기대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조금씩 소비의 모멘텀 자체는 밑에 바닥에서 조금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관련된 모멘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중국은 이 그간 늘어났던 부채를 줄여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 또 투자도 좀 늘려야 된다.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러한 그간에 쌓였던 부채 때문에 투자를 예전만큼 늘리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둔화될 거다라는 시각들도 있는데 실제로 투자는 좀 얼마나 좀 부진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경기는 부양해야 되는데 GDP 대비 총부채가 220%, 그 가운데 기업 부채가 160%를 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임계치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부양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을 지난 2009년과 같이 과감하고 가파르게 또한 신축적으로 피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중국 그러면 내수 증진의 틀의 변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고정 투자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사이클이 향후 중국 GDP를 선행한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중국의 고정 투자 자산이 지난 8월 달 기준으로 누적 전년비 5.3%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통계가 작성된 199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1, 2년 뒤에 중국 GDP의 성장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우려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체로 뭐 생산이라든지 또 이제 소비 수요 측면에서 소비나 투자 쪽도 좀 안 좋았던 분위기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관세, 그러니까 무역전쟁 이슈가 벌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관세가 발효된 거는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중국 경기 둔화를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정 부분은 뭐 심리도, 특히 소비 같은 경우는 심리로라도
이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의 경기 어떤 그 둔화에 대한 우려들을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없었더라도 네. 중국의 경제는 어땠을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분명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의 중국 정부는 2016년을 기점으로 모형의 전환이 나타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부분 투자를 일으켜 경기를 부양했던 즉 레버리지 모형이었다면 2016년을 기준으로 디레버리지 모형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형의 전환에 따른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 수순에서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부각이 어느 정도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경기를 살려내야 되는 일들에 있어서는 재정이라든지 통화 완화 정책을 좀 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확대 재정 정책과 통화 완화 정책인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대 재정 정책은 GDP 대비 높은 부채 부담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통화 정책에 대한 효과도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의 연장선상이겠지만 이 환율 즉 위안화 환율의 급락세가 어쨌든 완화적인 통화에는 다시 한번 위안화 약세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과감하게 완화적 통화 정책을 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한 최근에 들어서 미국 연준이 연이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런 측면도 중국 정부로 하여금 즉 중국 인민은행으로 하여금 과감한 통화 정책을 피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중국은 이 통화 완화책을 적극적으로 펴도 될 만큼 물가는 좀 안정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물가 부분에 있어서는 여타 국가들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편입니다. 물론 수준 자체는 높지만 최근에 나타났던 과거의 패턴을 보면 현재 중국의 물가 수준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준인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가 4%의 초반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한 2%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문제겠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안화 약세가 한 1년여 정도 이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타나면서 중국은 이 돈육 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결국 식품 가격뿐만 아니고 돈육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이 향후에는 물가에 대한 압박도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그런 국면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볼 때 올해 4분기와 내년 초반까지 좀 어떻게 보면 좀 중기로 좀 봤을 때요. 중국 경제는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될 건데요. 먼저 미중 무역 분쟁을 잠시 접어두고 중국 경제를 판단했을 경우에는 소프트 랜딩, 즉 완만한 연착륙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내수 부양 정책을 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단은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기가 여기서 좀 더 어려워질지 아니면 여기서 정말로 바닥을 딛고 올라갈지의 관건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KB증권이 봤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은 글로벌 헤게모니 두고 있는 패권 경쟁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국면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부터 내년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관세 정책에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 분명히 있어서 모종의 합의가 없다면 중국 경제는 내년도 초반에도 조금 대외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내수적으로 부양책을 폈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어느 정도 하단에 지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이러한 투 트랙으로 아마 중국 경제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구원께서는 이제 약간 중국에서의 정책 수단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약간 연착륙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 경착륙, 경기 급냉이 온다면 그 촉매는 그 뇌관은 좀 뭐가 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은 10년마다 나타나는 사이클과 비슷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998년, 그 다음에 2008년 서프라임까지 올해가 2018년입니다. 지금 만약에 위기가 난다면 물론 4월달에 아르헨티나의 디폴트가 있었고 8월달에 터키발 위기가 있었지만 그 외 중국발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어디서 올까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아무래도 중국의 기업 부채겠죠. 중국의 기업 부채가 지난 08년 위기 대비 거의 2배 가량 증가한 GDP 대비
대비 160%를 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경기에 경착륙, 즉 하드랜딩이 온다면 거기에 대한 뇌관은 여지없이 중국의 기업 부채, 막대한 기업 부채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딜레마가 이제 중국은 많이 늘어나 있는 빚을 좀 줄여야 되는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도 같이 해야 되고 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양도 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뭐 2007년 시즌처럼 뭐 두 자릿수대 성장 그거를 당분간은 좀 볼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 모멘텀이 예전만큼 강력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중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이 과거처럼 두 자릿대의 성장을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아니면 그러한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 아니면 더 나아가서 4%의 그런 하드랜딩을 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불투명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연착륙, 앞으로 지금의 규모와 사이즈와 아니면 틀의 변화를 감안해 봤을 때 성장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가고 있는 중국 경제, 즉 앞으로는 6% 언저리에서 아무래도 성장이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